오늘같이 진도 빨리 나온 날 드물다, 그죠? 페이지 파박 넘어가잖아, 그죠? 예, 다음 주도 그래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할 예정이냐면 여기까지 할 예정이에요. 마치는 시간은 똑같아요. 개발 파트를 하게 될 건데, 개발 파트가 여기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GCC 다투 기억나나요? 네, 그걸 우리 뭐냐면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말하는데 개발 분석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이 그나마 중요한 녀석이에요. 두 번째, 민간 개발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오면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이 중요한데 얘들은 비율이 어떻게 하냐. 2, 3년에 한 번 나와요. 요 동네에서 2, 3년에 한 번 나오면 잘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앞에 금융 파트는요. 아까 원금, 원리금 있잖아요. 걔는 10년 동안에 9번 정도 나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9번인가 10번인가 헷갈리네. 나 이럴 때 된 거죠, 이제?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획은. 그런데 얘들은 그 정도는 안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요 동네에서는 중요한 놈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 위주로 본다라고 하고 나머지 소소하게 보도록 합시다. 136쪽입니다. 동그라미 3번 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세법률 법률상 그 다음 밑줄 부동산 개발 밑줄 밑에 있습니다. 밑줄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위기가 왠지 공법적인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여기까지는 잘 안 틀리게 나옵니다.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별표. 이걸 포함한다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헷갈리게 딱 만들어놨어요. 선생님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개발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릴 거예요. 개발이란 건 뭐냐면은 위의 지문을 1번 다시 볼게요. 토지를 건설공사 수행 또는 형질병법으로 조성하거나 즉 토지를 조성하거나 두 번째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 또는 용도 변경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게 즉 건물을 세우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 대수선, 리모델링, 건축 포함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즉 개발은 뭐냐 개발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밑에 시공을 담당하는 제외한다 뭐냐 시공을 담당하는 건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걸 말하는데 그걸 포함하지 않는다며 그것만 하는 거는 개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하시겠나요? 즉 개발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넓은 개념인데 그 일부에 건축이 있는 거라. 근데 건축만 하는 거는 개발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건축행위, 시공행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표현할 때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제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낌상 왠지 포함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시험이 잘 나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왜 그러냐면 그 개발은 포괄적인 개념이라니까. 건축만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포함하는 상위 레벨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느낌의 표현하니까 시공만을 담당하는 행위 요거는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로 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100% 이해 못해도 돼요. 요것만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걸 시공을 담당하는 제외한다 요걸 시험을 잘 내요. 어떻게? 포함으로. 여러 차례 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 볼게요. 1번 법률적 위험 밑줄. 법적 환경이 변하겠죠? 2번 비용 위험 밑줄.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면 비용이 많아지겠죠? 세 번째 시장 위험. 열심히 개발했는데 분양이 안 될 것 같아. 큰일 나겠죠? 이런 것들을 시장 위험. 부동산 개발은 이러한 위험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간단한 가비기 밑줄 꼭 넘어갈게요. 그래도 어렵지 않으니까. 부동산 개발의 과정 해가지고 1단계부터 7단계가 있다. 그죠? 1. 아이디어 단계 밑줄. 2. 예비적 타당성 밑줄. 3. 부지 모색 밑줄. 4. 타당성 분석. 5. 금융, 건설, 마케팅 밑줄. 이런 순서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시험 문제는 이 개발에 대한 순서가 한두 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순서 말고 시험에 나올 게 없거든요. 순서가 나오는데 그럼 순서를 외울까요? 아, 예, 부타, 금금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 첫 글자 뜰 때는
이 변하지 않는 내용들, 법조문이든지 다른 걸로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를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첫 글자는. 그런데 이거는 아니 아이디어 대신에 사업을 구상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금융 대신에 자금 문제 해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위험한 거예요. 이럴 때는 개론의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표현이 요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우리가 개론은 민법은 법 규정이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되는데 개론은 학문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는 기출문제 풀면 여러 차례 느낍니다. 똑같은데 살짝 달라지는 느낌적인 느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유동성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동성이 높아진다라는 말과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딱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헷갈리는구나. 그래서 요 같은 말이에요. 유동성이 높아지면 유동성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겠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걸 막 섞어놓으면 유동성이 어차피 감소하는 느낌 막 들어. 그렇게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개론에는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말과 현금화라는 말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현금화가 가능하다, 유동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섞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2번 타당성, 4번 타당 사이에 뭐가 있죠? 아부지가 있다 그랬잖아. 타 사이에 뭐가 있다? 아부지가 있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아버지 안 그랬잖아. 아부지. 나만 그랬나요? 그 느낌. 그래서 타 사이에 뭐가 있다? 아부지가 있다. 딱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그게 요겁니다. 요 놈은 중요한 녀석입니다. 지금 할 때. 그래서 얘는 순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했던 요 녀석은 순수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기억나죠? GCC 다투 그겁니다. 먼저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두 번째 시장 분석입니다. 그리고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GCC 다투 되니까 타당성 분석이고요. 투자 분석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의할 거는 뭐냐 이걸 이렇게 순서로 설명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포함관계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포함관계 뭔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역 경쟁 분석이라는 건 우리가 대구 지역에 우리가 쇼핑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아울렛 매장 하나 지어 볼까요? 이런 느낌. 아울렛 매장을 건설해 가지고 코너 분양을 한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상상만 한다 그랬죠? 진짜 하면 안 되고 상상만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자 대구의 인구 소득 이런 것들이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그 쇼핑몰 그런 아울렛 매장이 가능할까요? 라는 걸 판단합니다. 자 대구 정도 규모는 아울렛 매장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걸 강원도 철원에 아울렛 매장을 짓는다. 바로 망하겠죠? 왜? 강원도 철원 죄송합니다. 제 옛날 군대 지역이 돼가지고 강원도 철원의 인구 그 다음에 소득 규모 인구 구성원 그 다음에 교통 이런 걸 봤을 때 거기는 아울렛 매장 성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게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시장 분석은 뭐냐 아울렛 매장 했을 때 대구의 수요 공급 즉 수요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울렛 매장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이미 공사 들어간 게 몇 개 있으면 우리는 하면 안 되겠죠.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게 요겁니다. 세 번째 시장성 분석은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았어. 그럼 시지 지역에 아울렛 매장을 만들겠어.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분양 임대가 될까요? 요겁니다. 자 범위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이걸 포함관계라는 말은 요거 하고 나서 이해할 때 요걸 같이 분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때 이걸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얼마나 분양 임대 매매 되느냐라는 시장성을 분석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 전체적인 대구 지역의 인구 규모를 잘못 파악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다고. 이 지역에 대구 지역에서 이 아울렛 매장에 대한 수요를 잘못 파악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느낌 아시겠나요? 요걸 하면서 이것들을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관계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궁금할까 싶어가지고 안 궁금하네.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건 순서라고 보지만
은밀하게는 포함관계 의미가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GCC 다투 동그라미 해놨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5단계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5단계가 아니라 요걸 2단계, 요 3개, 2개를 먹어서 얘를 뭐라 그러냐? 시장 분석, 얘를 뭐라 그러냐? 경제성 분석. 요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 5단계 분수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 1안 봅니다. 1번 지역 경제 분석 밑줄. 지역의 경제 상황, 인구, 소득, 교통, 성장과 개발의 유형 등 대상 지역의 시장 전체 지표를 분석합니다. 시장 전체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능하냐, 이 수업이 사업이 타당하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까 말했던 아울렛 매장이 대구 지역에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되면 이제 넘어가겠죠. 2번째 시장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밑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유형에 대한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을 분석합니다. 밑줄. 그러니까 우리 아울렛 매장에 대한 얼마나 수요나 공급 상황이 있느냐라고 파악하는 게 시장 분석입니다. 오, 괜찮아. 그럼 3번째 시장성 분석 기억 밑줄었습니다.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 우리 부동산이 얼마나 분양, 임대, 매매가 될까요? 그 가능성을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넘어갑니다. 시장성 분석의 대표적인 게 뭐냐? 보충학습의 흡수 분석 밑줄. 1번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 밑줄. 밑에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 흡수율 분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타당성 분석 밑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시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그럼 타당성 분석은 뭐냐? 기억 밑줄입니다.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 밑줄. 이 대상 개발 사업이 얼마나 수익이 나오겠느냐, 쉽게 말해서 돈 되겠느냐라는 걸 분석하는 게 타당성 분석입니다. 5번째 투자 분석 밑줄.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게 투자 분석 이렇게 됩니다.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만화나 드라마에 미생이라고 재밌는 게 있었는데 본 적 있나요? 드라마도 좀 보고 해야 된다 그랬죠. 미생 같은 데 보니까 팀별로 막 머리 시키잖아. 경쟁시키고. 자, 똑같아요. 우리가 개발해서 하면 팀별로 이렇게 오더를 줍니다. 팀별로 뭔가를 준다라는 것은 A팀, B팀, C팀에 대해서 뭔가 개발할 걸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팀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B팀은 부산에 있는 쇼핑몰, C팀은 대구에 있는 쇼핑몰, 아울렛 매장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한 투자 타당성을 분석했더니 전부 다 수익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요. 투자 규모 대비 수익이 돼. 그렇다고 우리 회사가 3개 다 시작하지는 못합니다. 요 3개 중에 우선순위를 골라야 되겠죠. 그게 요겁니다. 3개 다 타당성이 있지만 전부 다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고 괜찮은 게 요거야. 그럼 요걸 먼저 시작해.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 여건을 보면서 다른 것들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그게 투자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2안 봅니다. 2안 동그라미 1번 시장 분석 밑에 동그라미 2번 경제성 분석 밑줄 요거죠.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요렇게 둘로 결정하기도 한다. 요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게 뭐냐? 요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한 건데 어렵지 않네요. 네, 쉬워요. 이 단어는. 이렇게 쉬운데 시험에 좀 나오는 편입니다. 집중해서 보시고. 자, 오른쪽에 갑니다. 개발 사업의 분류 중에서 1번 재개발 봅니다. 재개발을 4단계로 나오는데 얘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데 한 5, 6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포인트를 봐놔야 됩니다. 1번 보전재. 자, 먼저 우리 지금 다루는 재개발에 대한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재개발은 뭐냐? 이 지역이 예전에 개발했었어요. 예전에 개발했는데 개발은 이제 30년 지났어. 그러면 공법 개념이죠. 이런 표현. 노후 불량 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표현. 공법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몇십 년 지났으니까 이때 노후 불량 요인이 나타났을 때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1번 보존 재개발 밑줄. 밑줄었습니다. 노후와 불량조가 야기될 우려 동그라미가 있을 때 사전 동그라미. 사전에 노후 불량 진을 막기 위해서 밑줄.
이게 보존 재개발은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자, 무슨 이야기냐? 노후 불량이 생겼어요? 아직 안 생겼어요? 아직 안 생겼어. 그런데 조만간 생길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미리 노후 불량률이 생길 만한 우려를 없애버리는 거라.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게 보존 재개발입니다. 두 번째, 수복 재개발 밑줄. 현재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 동그라미.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 그게 수복입니다. 저기는 보존은 노후가 발생하기 전, 수복은 노후 불량 요인이 조금 있어요. 조금. 노후 불량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대부분 수 지키고 노후 불량 요인만 복구, 즉 요것만 제거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 볼게. 현재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해하시겠죠? 이게 수예요. 수. 그러면 그 다음에 노후 불량률만 제거. 이게 복구라. 노후 불량만 제거. 이게 수복입니다. 포인트를 모르면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 오른쪽에 확장, 동그라미, 개선, 동그라미, 새로운 시설 밑줄 첨가, 동그라미. 요거는 뭐냐? 앞에 수복보다도 노후 불량률이 좀 심해. 수복보다도 이렇게 노후 불량률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많이. 그러면 요 노후 불량률을 제거했더니 구멍이 뻥 남아버렸네. 이 가만 냅두고만 안 되겠죠. 여기다 새로운 시설을 첨가, 개량, 뭔가 더 씌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개량 재개발입니다. 자, 점점 노후 불량률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거죠. 자, 포인트. 노후 불량이 발생하기 전 뭐죠? 보존 조금, 그것만 살짝 드러내. 그게 수복. 그 다음에 노후가 심해. 드러내고 새로운 걸 첨가, 개선. 이게 뭐죠? 개량 재개발.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철거는 노후 불량률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확 밀고 새로 해야 되겠죠? 그게 철거입니다. 순서가 점점점 노후 불량률 정도가 심해지고 있죠? 자, 포인트 이해하시겠죠? 그 위주로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과목인데 외워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포인트를 알고 나면 암기가 수월해요. 나는 그것만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 그 위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환지와 매수 방식이 있는데 요것도 밑줄 먼저 끌게요. 환지 방식 밑줄 끄시고 니은 끝에 개발 이익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다 밑줄. 2번 매수 방식 니은에 개발이익 환수가 용이하나 밑줄. 나머지는요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나머지 내용을 이해 못한다라는 것은 공법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공법 조금만 감을 잡으면 요거는 제가 말하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환지와 수용 방식에 대한 개념을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먼저 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환지는 어떤 거냐? 여기가 개발지역인데 요게 내 토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를 넘기고 개발이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의 토지로 요 동네 다른 지역의 토지로 돌려받습니다. 이때 좀 주의할 거는 뭐냐?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나? 내가 넘길 때는 이 지역이 농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때는 택지로 받습니다. 개발되니까. 개발하면 택지로 개발하는 거지. 농지로 개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농사 지으면 되는 거지. 뭐 개발하기 뭘 개발해? 그래서 개발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길 때는 뭐라고요? 농지 또는 임야라고. 잡종지. 그런데 이게 개발 가능한,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자, 나는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나는 토지 소유자는 넘길 때 뭐라 그랬죠? 농지. 뭘로 왔죠? 택지. 그럼 나는 이득이에요, 손해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발생하느냐? 개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개발 이익의 사유화가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나타난다. 이 말을 개발 이익의 사유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방식은 어떤 개념이냐? 환지 방식은 민간 개발의 일반적인 형태고요. 수용 방식은 공적 주체 개발이 일반적입니다. 공적 주체 개발에는 초창기에는 매수를 합니다. 이 지역에 개발한다 그러면 협상으로 매입을 합니다. 70에서 80% 매입이 끝나면 알받기가 안 됩니다. 버틸라 그래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70% 80% 이상 개발이 되고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토지에 대한 시가를 공탁 걸고 미는 그걸 행정집행이 가능하다. 즉 알아밖에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해요. 공법에서 배웠던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수용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이 위배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 지역의 농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그럼 농지를 내가 넘겨요. 그러면 나로부터 토지를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현재 토지가 뭐라 그랬죠? 농지. 뭘로 보상했느냐? 농지가로 보상합니다. 농지가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정부는 이 택지로 되겠지만 나에게 보상가를 높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이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가가 낮아야 이 토지값이 작으니까 여기에다 저렴하게 건축해서 저소득층을 임대주택을 건축하겠죠. 정부는 그렇게 할 거라. 토지값을 높게 보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게 보상하니까 보상가도 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토지 보상가가 낮으니까 여기다 특용작물을 심어요. 보상 말이 나오면 빨리빨리. 그런데 요즘은 안 됩니다. 이미 이 말이 나오기 전에 항공사진을 찍어놔요. 그래서 가면 예전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은 통하잖아요. 일단 여하튼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보상가를 농지로 보상가 받아.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개발이 나타나잖아. 이건 개발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 번째 줄에 개발이익 환수가 용이하다. 개발이익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 이해하면 대부분은 제가 볼 땐 이해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아셨죠? 요것만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0쪽에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도시경제 기반 모형은 다음 주에 할게요. 계산 문제로. 요거까지 하면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오늘은 오른쪽에 있는 민간개발 요거 하나만 하고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좀 빨리 맞춰드릴까요? 꼬아야지. 이제 지금쯤엔 꼬아야 때 힘들 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힘이 넘치고 말이야. 수업 시간만 되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힘이 넘치는 걸 수업 시간에 좀만 돌렸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요거 할 겁니다. 요거만 하면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41쪽에 보시면 이 지금 공부할 게 뭐냐면은 민간개발입니다. 그러면 쌤 공적 주체개발, 민간 주체개발의 어떤 절차를 말해요. 절차는 공법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뭘 할 거냐? 내일 공법 특강 있다면서요? 열공하시기를. 아셨죠? 열공하시기를. 뭐 지금 우리가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주말에 어디 있고 일요일에 어디 있냐고. 공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공부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신청 안 하는 사람 신청 좀 열심히 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없잖아 이제 막 그렇게 된다니까. 안 하고 싶지만 그죠? 안 하고 싶지만 하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여튼 열심히 신청해서 하시도록 하고. 자, 민간개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자체개발이라 그래요. 제목만 밑줄. 자체개발은 뭐냐? 제목만 밑줄입니다. 우리 제가 이럴 때 노래를 가끔 부르는데 나 혼자 춤을 추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다음부터 노래하잖아. 그러지 마. 나보고. 안 할 거니까. 반주가 없으면. 하여튼, 이거 뭐냐. 내 땅에 내가 건설하고 이익 챙기면 혼자 다 먹고 손해 혼자 다 부담한다. 그게 자체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소형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집에 내가 집 하나 지어볼까?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집을 지어서 1층은 세주고 2층은 나 살까? 그 정도 수준? 요겁니다. 이거 뭐 너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혼자 하지? 그게 자체개발입니다. 두 번째, 지주 공동개발입니다. 이제 규모가 달라집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토지 가치 100억, 건물은 건축비 200억, 300억 규모의 공사를 합니다. 이거 혼자 하기 후덜덜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지주 공동합니다. 자,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건데 공동개발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두 사람인데 어떻게 되느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가 있겠죠? 이걸 개발업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가 되느냐 하면은 이 공동개발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돼요. 사회 주체입니다. 건설회사가 시공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형태다 보니까 내가 공사를 맡기는 시행자, 내가 주체야. 그럼 나중에 공사비를 줘야 되잖아. 얘한테. 안 주려고? 줘야 되겠죠. 어떻게 주느냐? 뭘? 공사비를. 누가?
이 주체가 야한테. 그게 지주 공동개발 1번 공사비 대물 문제 공사비 동그라미 2번 등가교환 동그라미 3번 공사비 분양금 동그라미 이 세 개를 묶으세요. 같은 개념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묶어서 합니다. 이제 공사비 대물 변제 그 다음에 등가교환 방식 그 다음에 공사비 분양금 지금 이 구조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이미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뭘? 공사비를 자 어떤 구조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 소유자인 내가 공사업체를 건설업체를 부릅니다. 야 와봐라. 자 내가 이 땅이 내 건데 공사비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근데 내가 공사비 돈이 200억이 없다. 그런데 이걸 네가 보듯이 위치가 좀 좋지 않느냐. 네가 200억 정도 들여서 건축을 해라. 완공되고 나면 이걸 건물의 일부로 줄게. 근데 건설업체가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아. 분양이 100% 될 것 같아. 그럼 하겠죠? 또는 그만큼 위치는 안 좋더라도 야 내가 돈을 주긴 줄 건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분양하면 분양금을 받아서 줄게. 뭘? 공사비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금방 중요한 건 얘기했습니다. 즉 뭐냐? 이 사업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사업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다라는 걸 이해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동그라미는 공사비 되면 니은 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개발업자, 건설업체는 시공회사로 참여한다. 뒤끝은 지워버리세요. 지문 좀 이상합니다. 뒤끝은 좀 지문이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등가교환이나 공사비 분양 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자금조달은 개발업자가 하고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공유한다. 나중에 갈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등가교환. 아시겠죠?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유사한 개념이에요. 즉 뭐냐? 사업 주체는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사비를 건물의 일부로 준다.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한다. 포인트는 공사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은 투자자 모집 행은 넘어갑니다. 사업 수탁 방식 밑줄 넘어가죠. 맡기는 입장은 윗탁, 받는 입장은 수탁이 되겠죠. 요게 사업 수탁 방식. 요건 어떤 구조가 되느냐. 자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가지고 있고 동장 안에 공사비가 들어있어. 그럼 내 혼자 하면 되잖아. 네, 그럼 요거예요. 내 혼자 하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냐고. 이게 개발하는 게 내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만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내가 그것도 몇십억 달러, 몇백억짜리 공사를 내 혼자서 해가지고 분양을 잘할 자신 있냐고. 물론 성공하면 떼돈을 벌겠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난 죽었잖아. 그죠? 그래서 건설에서는 한 끗 차이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성공하면 부자요. 실패하면 사기꾼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공사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개발업자를. 그 사람에게 전권을 맡깁니다. 자, 내가 토지도 내놓고 공사비도 지원하면서 야, 공사 잘해봐. 잘하면 내가 수수료 얼마 많이 줄게. 요런 느낌. 자, 그럼 여기는 어떤 지문이 나오냐? 이것도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은 공사비라는 지문이 나오면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수수료라는 지문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개발업자가, 즉 공사업체가, 이 개발을 책임질 이 사람이 공사비를 부담한 건 아니잖아. 공사비도 내 주머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폰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넘기시고 142쪽 기억 맨 위에 끝입니다. 개발업자는 사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동그라미. 자,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공통점은 요겁니다. 차이점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문제를 너무 꼼꼼히 열심히 보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직관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아서 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공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이 신탁 방식에서 개발업자를 신탁회사라고 말합니다. 신탁회사에다가 모든 권한, 즉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신탁 등기로. 그러면 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이제 요 사람이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시행자가 되고 토지 소유자는 이제 끝. 자,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탁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이지 않지만 건설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신탁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토지를 네가 좀 팔아줘. 처분 신탁. 내 토지를 좀 관리해줘. 임대료 관리 신탁. 내 토지를 개발해서 돈 많이 줘. 개발 신탁. 요게 개발 신탁입니다. 내 토지를 맡기고 개발해서 분양해서 이익을 좀 나인데 많이 줘. 요게 아니 내가 토지를 받을 건 아니잖아. 개발했는데 분양됐는데 나는 이익을 많이 받고 싶은 거죠. 이 구조가 개발신탁입니다. 즉 개발업자에 맡기고 그러면 신탁회사가 모든 걸 알아서 합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회사의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건설하고 신탁회사 분양해서 이득을 돌려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사업주체가 누구라고요? 신탁회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번 신탁 방식 밑줄 동그라미 있는 밑줄입니다. 사업 수탁 방식과 유사하나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된다. D컷 사업 주체는 신탁회사이며 여기까지 밑줄.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개념 아니까. 그 다음에 컨소시엄 방식. 이건 읽어보시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기타는 구차지와 신차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구차지가 있지만 요즘은 구차지 없으면 대부분 신차지 방식이 많이 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상상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지문을 보면 어렵습니다. 우리 이 대구의 가장 중심부에 이 지역의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감탱이 강영감. 영감님이 계십니다. 이 영감님은 이 대구에서 가장 땅이 많은 땅 부자입니다. 자, 여기서 신세계에서 백화점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아주세요라고 합니다. 영감님 팔아 안 팔아? 안 팝니다. 왜? 이 영감님은 땅뿐만 아니라 통장에 한 500억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좀 있습니다. 땅을 팔 이유가 없잖아. 통장에 몇십억 들어 있는데 뭘 팔아 팔기는. 그렇죠? 몇 배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할 거고. 그래서 땅을 안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세계가 백화점을 짓고 싶은 거라. 그래서 20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토지를 빌려주세요. 그런데 이 토지를 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상권은 민법에 의하듯이 물건이죠. 좀 세잖아. 토지 소유자 잘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토지 가지고 있으면 지상권 설정해 주겠습니까? 물건인데.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물권자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잘 안 해. 그래서 토지를 빌려주는 차지권, 전세권을 설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권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건 이런 것들은 채권이니까 지상권보다 약하니까 이런 경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를 빌려주는 차지권을 설정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토지를 빌려줘요. 그럼 여기다가 20년 계약을 하고 차지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리금 없습니다. 매달 토지 임대료를 영감님에게 꼬박꼬박 매달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신차지 방식 볼게요. 개발업자가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차지권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권리금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한다. 임대료 지불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그러면 사용기간이 종료가 됐죠? 연장하고 싶으면 새로 계약하면 됩니다. 장사가 잘 돼. 그러면 10년 더 연장할 수 있겠죠? 그죠? 임대료 올려달라 그러겠죠, 영감님?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 올려주고 계약하면 되겠죠? 10년 더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정도 지났어요. 자, 이제 신세계도 이동에 장사가 좀 안 돼. 나오고 싶어. 그러면 계약을 종료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토지는 원래 누구 거예요? 토지는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봅니다. 계약 종료 후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된다. 당연히 돌려줘야죠. 문제는 뭐죠? 임대료는 지급했고 30년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토지는 돌려주는데 토지에 뭐가 지어져 있죠? 건물, 밑줄.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 이게 민법에서 배웠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아니, 건물을 때리 부숴볼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세대로 양도한다. 건물주인에게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게 여기 말하는 신차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잘 나온 건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까지 하고 아주 빠르게 기출문제 좀 보고 오늘 빨리 맞춰드릴게요. 항상 속아도 자꾸 쏟고 있지롱. 예,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 그런 거예요. 예, 오늘은 빨리 맞춰줄까 똑같아요. 자, 어디 보시느냐면 우리 예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216까지 간단히 봤어요. 216까지. 217쪽부터입니다. 여기부터는 계산도 없고 이론이 많으니까 아주 가볍게 뭐 20개 하나씩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신나게 넘어갈게요. 신나게 어디 보느냐? 218쪽에 봅니다. 3번 볼 겁니다. 주택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려우냐? 사실은 5번 정답 지문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5번. 자, 나머지 쉽습니다. 주택금융제도는 주택에 대한 이런 조절을 위한 기능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밑반찬입니다. 2번.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잖아요. 3번. 2차 저당시장은 특수목적 범인이고 이건 주택자금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유동화의 1차, 2차 생각하면 됩니다. 4번. 주택금융신용 보증의 용도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겠죠. 정답은 5번인데요. 저당채권 유동화는 유동성을 감소시키나요?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이렇게도 나오고요. 유동성 위험을 감소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 포인트만 좀 보시면 됩니다. 쉽다 그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자, 신나게 넘어갈게요. 어디 보느냐? 220쪽으로 갑니다. 8번 하나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220쪽에 8번입니다. 우리 저당 유동화에 관계되는 정권들입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MPTS는 지분형인가요? 맞죠? 2번. MPTB는 이거 왜 풀었냐? 작년 문제죠. 재작년 문제죠. 32회인가요? 재작년이죠. 그래서 푸는 거예요. MPTB는 조기사안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하고 재무력은 이게 반대로 됐어요. 자, 그게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아까 같은 걸 생각해 볼게요. 여기 발행자, 투자자. 여러분은 정확하게 하는 게 모든 게 발행자. 뭐죠? MBB. 모두 투자자. MPTS. 그런데 MPTB와 CMO는 하나씩 그랬는데 저당 소유권은 누가? 발행자. 원리금수익권은 투자자. 저당권에 대한 위험이 재무불이행 위험. 수익에 대한 위험이 조기사안 위험. 그러면 발행자는 재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자는 조기사안 위험을 부담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MBB는 초과담보. 자, 아까 했던 거 기억하죠? MBB 초과담보 골방어. 4번입니다. CMO는 다양한 트렌치의 계층으로 구성된 정권입니다. 5번. 우리나라의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모기지에 관계되는 주택저당권을 발행한다 그랬죠? 발행자 역할이 된다.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면 굉장히 쉬워요. 넘어갈게요. 자, 주택연금 쪽으로 갑시다. 223쪽에 1번만 볼게요. 이거는 한 2, 3년 전의 문제인데 가볍게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 맞죠? 2번.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자력이 누적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대출액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3번.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에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연금을 받습니다. 네 번째. 업무시설의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5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계관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겁니다. 뭐냐? 집값이 올라가면은 소유주에게 돌려준다 그랬죠? 그 말은 뭐냐? 집값이 올라가면 소유주가 이 집을 연금을 갚고 해지하면 돼. 대출을 갚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집값 하락한 손해는 정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문제. 그래서 별로 다룰 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227쪽에 봅니다. 227쪽에 5번을 볼 겁니다. 5번.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할 경우 대출자는 누구죠? 은행입니다. 대출자로서 가질 수 있는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부의 금융효과로서 재무 수익률이 제고된다. 이거 누구 이야기라 그랬죠? 사업자죠. 사업주죠.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프로젝트 금융은 이런 수수료가 높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은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일반 대출금 내 2배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3번 이해당사자 간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이렇게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은행도 어느 위험을 부담합니다. 특히나 은행은 내 혼자서 이게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거래은행이지만 여러 군데의 금융기관 공동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 투자한다는 것은 은행들끼리 이자도 나눠 먹지만 위험도 같이 부담하겠죠. 그런 게 3번, 4번입니다.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이거는 아까도 다뤘던 겁니다. 대출에 대한 입출금 모든 걸 은행이 알 수 있다 그랬죠. 5번.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주의 파산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것도 기출에 여러 번 나온 지문들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230쪽에 10번 한번 볼까요? 230쪽에 10번 보시면 요놈은 230쪽이 10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임자를 둘 수 없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건 아까 자기관리 리츠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구조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자기가 직접 수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지만 얘들은 그게 안 된다 그랬죠? 그 말합니다. 2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사업범사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실체회사는 위탁이나 기업이 아니고 누구죠? 자기관리 리츠잖아요. 틀렸습니다. 2번은 기업 구조형이 아니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로 투자 운용을 전문인으로 두고 직접 투자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배분하는 회사입니다. 직접 수행합니다.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한다. 요게 정답이죠. 4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설립 자본금은 3억이고 자기관리는 5억입니다. 533755 옛날에 10억이었어요. 옛날에. 그것도 기업 주구조정이 아니고 자기관리자가 옛날에 10억이었어요. 옛날에. 5번입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리가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의 20이 아니고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반갑습니까? 안 어렵죠? 이렇게 쉬워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금융 파트였고요. 대부분 이런 내용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미안. 자, 넘겨서 16번 보겠습니다. 이걸 푸는 이유는 이걸 정확하게 이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게 뭐냐?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에서 자기관리치는 상근 임직원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위탁이나 기업 조정은 상근 임직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16번 볼게요. 16번은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밑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균. 직원이 없는데 직원이 준수할 내용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죠? 이렇게 살짝 돌려서 나오겠지. 예전에. 그러면 나머지 지금 볼게요. 1번. 주주인의 소유 한도가 있죠? 1인당 몇 프로? 50%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3번.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디에다 위탁하죠? 얘는 지가 야들은 맡기는 거잖아요. 4번. 주요 주주 대리는 미공개 자산 운용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할 수 없다. 이거는 모든 주식에서 다 이용되는 것들이에요. 특수한 이익을 누려가지고 이익을 누린다. 이거는 언제나 모든 주식회사가 다 적용되는 사안들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미공개 그러니까 이 주주들 직원이 미공개를 이용해서 지금 그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온 게 그 방탄이 나오는 회사 있잖아요. 그 방탄이 해체된다 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방탄 직원들이 그 주식을 잽싸게 팔았잖아. 그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내부 정보를 알았잖아. 해체될 거란 걸. 그리고 팔고 발표도 했잖아. 그럼 이거는 분명히 이런 걸 정보를 이용했다. 이건 미공개 자산운용 정보를 이용한 게 되죠. 요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은 모든 주식회사 적용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5번. 설립 자목은 533. 자, 물론 여러분 1번, 3번, 5번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2번, 4번은 조금 아리까리하다. 그죠? 그렇지만 조금만 집중하면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2번, 4번이 명기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2번이 틀린 건 느낌적인 느낌이야. 그 이유는 뭐죠? 여기는 직원이 있다 없다? 그런데 직원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 개발은 제가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면 그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빨리 맞추는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려다가 잽싸게 하면 안 되다 눈빛이 그랬다. 제가 이렇게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